만약 여러분의 전공서적이나 업무용 논문이 온통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저 페이지를 노랗게 색칠하는 노동을 했을 뿐이죠.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늦은 밤에 책상 앞에 앉아서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나 막 40페이지짜리 빽빽한 학술지 논문을 펴놓고 밑줄을 긋다 보면 스스로 나 진짜 열심히 읽었다. 완벽하게 파악했어. 이렇게 뿌듯해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다음 텅 빈 한글 파일의 하얀 화면을 켜는 순간 시작되죠. 맞습니다. 머릿속마저 하얗게 변해버리고 결국 아까 형광펜 칠했던 저자의 문장들을 이리저리 짜깁기 하면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학술 자료를 다루는 대학생, 대학원생, 수습 기자, 그리고 수많은 직장인 여러분이라면 이 막막함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실 겁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텅 빈 화면의 공포를 타파하고 텍스트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도약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글을 완벽하게 요약해내는 것 자체를 독서의 완성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100% 쏟아부은 나머지 정작 내 안에는 아무런 고요한 생각도 남지 않게 되는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박노보 교수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지도하며 정리한 강의 노트와 음성 기록물입니다. 읽는다는 점이에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나만의 지적 무기를 만드는 지름길, 그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각적 틀로 글의 형, 즉 뼈대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네, 건축물을 볼 때 외관보다 기둥과 들보의 하중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것처럼 텍스트의 설계도를 먼저 파악하라고 주문하는 거죠. 텍스트의 하중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어떤 근거들을 배치했는지 전체적인 지형도를 내려다보는 작업입니다. 이 설계도를 그리지 못하면 복잡하고 긴 글을 읽을 때 결국 길을 잃고 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 같은 설계도의 가장 밑바탕, 즉 텍스트의 의미를 여는 열쇠 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문장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단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컬럼이나 논문을 읽는다면 그 글의 방향을 지시하는 이정표로서 인공지능 규제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학창시절 내내 수능 국어나 각종 시험 지문을 보면서 정답이 되는 키워드 하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을 막 지독하게 해왔잖아요. 키워드를 찾으면 글을 다 이해한 것처럼 보상을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키워드 찾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초보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찾았으면 다 이해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받은 정답 찾기식 독해 훈련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정보 수용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독해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단일 키워드만으로는 화자의 진짜 의도나 미묘한 뉘앙스가 완전히 거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규제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죠. 그 단어만 떼어놓고 보면 저자가 규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앙상한 떼대만 짚었을 뿐 그 뼈대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군요. 결국 키워드는 독해의 목적지가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출발선일 뿐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초보 단계를 벗어나 저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자료에서는 그 두 번째 층을 핫워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변 단어가 아니라 단일 키워드를 입체적으로 둘러싼 의미의 사전이자 맥락이라고 정의하더군요. 핫워드의 핵심은 바로 관계성에 있습니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주변에 포진되어서 논리의 흐름을 추적하게 해주는 단서들이죠. 앞서 예로 든 인공지능 규제라는 키워드 주변의 텍스트를 쭉 훑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네네. 만약 문장들 사이에서 일자리 감소, 유럽연합 AI 법안, 혁신 저해, 스타트업 진입 장벽 같은 단어들이 발견된다면 이것들이 바로 핫워드입니다. 와,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 순간 문맥이 확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을 논하면서도 유럽연합처럼 강력한 법안이 도입될 경우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높여져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거군요. 네. 키워드라는 중심축에 하드워드라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저자의 논리적 지형도가 완성되는 느낌이죠. 그렇게 하드워드 간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내는 것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독자는 필자의 논리를 꽤 깊이 있게 이해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첨부된 시각 이미지를 보면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돋보기를 들고 이 수많은 하드워드 퍼즐을 완벽하게 다 맞춘 사람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아래에 하드워드를 읽어내는 것에 머문다면 여전히 아마추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진짜 꽤 놀랐거든요. 저자의 맥락을 완벽히 꿰뚫어보고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다 파악했는데도 대체 왜 여전히 아마추어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철저하게 타인의 언어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더군요. 저자가 설계한 미로를 완벽하게 빠져나왔다고 한들 결국 남이 만든 미로 속을 구경하고 나온 수동적인 관찰자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많은 지식노동자, 특히 학술 자료를 다루는 대학원생이나 초보 연구자들이 갇혀있는 함정입니다. 수많은 선행 연구를 밤새워 읽고 완벽하게 요약하죠. A학자는 이렇게 주장했고 B학자는 이런 근거로 반박했으며 C학자의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 하드워드들을 기가 막히게 나열해서 논리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네, 엄청 뿌듯해하면서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보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에 대한 내 생각은 뭔데? 정말 가장 두려운 질문이네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자기 관점은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수습 기자들의 세계도 다를 바 없습니다. 발로 뛰며 현장에서 취재한 팩트와 전문가 멘트, 즉 수많은 하드워드를 잔뜩 버무려서 기사를 올리지만 데스크에서는 단칼에 반려하거든요. 기사에 관점이 없다. 단순한 팩트 나열은 AI가 더 잘한다. 라면서요. 주어진 정보를 요약하고 재생산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식의 아마추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방증입니다. 타인의 텍스트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보의 주도권을 주려면 결국 이 껍질에 깨냐만 합니다. 그래서의 프레임워크의 가장 꼭대기, 궁극의 목적지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뉴워드의 창조군요. 맞습니다. 뉴워드는 저자의 키워드와 하드워드를 기반으로 하되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 나만의 논리이자 고유한 시각을 담은 언어입니다. 저는 이 뉴워드가 탄생하는 메커니즘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텍스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독자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텍스트가 강하게 마찰을 일으키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스파크처럼 튀는 것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즉, 읽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텍스트와 부딪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멈춰야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자의 논리에 틈을 내는 비판적 해체 작업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까 인공지능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하드워드 구조를 읽으면서 저자의 우려는 타당하지만 이 논리가 한국의 독특한 IT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혹은 과거 인터넷 도입 초기에 있었던 규제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딪혀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규제는 혁신 저해라는 저자의 주장을 넘어서서 결국 인공지능 규제라는 건 일시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인류와 AI가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즉 적응력의 진화 과정이구나 라는 새로운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출된 적응력의 진화라는 개념이 바로 나만의 뉴워드가 되는 거군요.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지식의 수동적 소비자가 능동적 생산자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라면 자유롭게 뉴워드를 뻗어나가도 상관없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나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기자가 자신만의 뉴워드를 억지로 도출하려다가 자칫 원작자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훼손할 위험은 없을까요? 맞아요. 자칫하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객관적 사실을 다뤄야 하는 수습 기자나 학술 연구자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뉴워드를 창조한다는 것은 팩트를 비틀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텍스트 안의 객관적인 사실, 즉 핵심이 되는 하드워드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 팩트는 그대로 두는 거군요. 네, 뉴워드의 역할은 그 보존된 사실들을 내려다보는 조감도, 즉 전체를 꿰뚫는 메타적 관점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는 기자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아마추어 기자는 보도자료를 보고 A부처 예산 10% 삭감, B부처 예산 5% 증액, 복지 예산 동결이라는 핫워드, 숫자들을 나열하는 데 그칠 겁니다. 반면 훈련된 프로 기자는 그 숫자들은 이론 한 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되 전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기사 첫머리에 전혀 다른 앵글을 제시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본질은 미래세대 단겨쓰기다. 와, 그 예시는 정말 직관적이네요. 팩트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팩트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군요. 미래세대 당겨쓰기라는 뉴워드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렌즈를 제공함으로써 똑같은 삭감과 증액이라는 건조한 팩트들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훨씬 더 입체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사실관계는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세상을 해석하는 주도권은 내가 가져오는 방식. 이게 진짜 찐 프로들의 지적 통제력이네요. 맞습니다. 키워드로 뼈대를 세우고 하드워드로 맥락에 살을 붙인 뒤 뉴워드라는 자신만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 이 3단계 과정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업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당장 내일 출근해서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료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전 상황은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회의와 대화 정리입니다. 사실 회의실만큼 다양한 하드워드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지는 공간도 없잖아요. 직장인들이 매일 겪는 혼돈의 현장이죠. 수많은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끝나는 회의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마케팅 부서의 화요일 오전 회의에 참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번 분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불평하고, 다른 쪽에선 아니 경쟁사가 어제 비슷한 기능의 앱을 출시했어요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다른 팀원은 최근 SNS 광고 클릭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데이터를 들이밀죠. 예산 부족, 경쟁사 앱, 클릭률 저하라는 핫워드들이 막 공중에 흩날립니다. 보통 회의록을 적는 막내 사원들은 이 발언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적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리더나 퍼실리테이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혼란스러운 핫워드 톡격 속에서 가장 먼저 논의의 중심축, 즉 키워드를 낚아채야 합니다. 잠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 현상들은 각각 다르지만 이 논의의 근본 안건은 단순히 예산이나 경쟁사 동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일단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군요. 그런 다음 산발적으로 흩어진 핫워드들을 비판적으로 재조립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한계, 경쟁사의 위협, 클릭률 저하라는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온라인 고객 경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건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 수렴점이 바로 뉴워드가 되겠군요. 온라인 고객 경험 재설계라는 뉴워드를 던지는 순간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던 불평불만들이 순식간에 해결해야 할 명확한 과제로 모이게 되네요. 회의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논의로 이끄는 정말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실전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심층적 독서와 논문 비평입니다. 네, 아까 대학원생들이나 학술 자료를 읽는 초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남의 글을 그저 훌륭하다고 요약만 하는 수동적 태도를 지적했었죠. 학계의 대가나 권위자가 쓴 논문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논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행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텍스트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진정한 심층 독서를 하려면 의식적으로 이 고개 끄덕임을 멈추고 저자의 주장인 키워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핫워드 사이를 억지로라도 비집고 들어가서 논리의 틈새를 벌려야 합니다. 논리의 틈새를 벌린다. 뭔가 되게 와닿는 표현인데요. 끊임없이 맥락의 유효성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자의 이 근거는 10년 전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인데
초연결 모바일 시대인 지금의 환경에서도 과연 유효한가? 혹은 이 정책적 제언이 혹시 특정 계층이나 산업군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편향된 시각은 아닐까? 계속해서 건강한 의심을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부학 탭을 위해 텍스트를 올려놓고 가차없이 비번적으로 해체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조적으로 벌려놓은 틈새에 나의 새로운 관점, 나만의 뉴워드를 밀어넣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텍스트의 틈을 만들고 나의 통찰, 즉 뉴워드를 밀어넣으라는 거군요. 맹목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식적인 마찰을 통해 통찰력을 길러내는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실전 활용법이자 이 프레임워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탑다운 글쓰기 전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글쓰기 단계에서의 활용이죠. 우리가 보통 리포트나 기사를 쓸 때 막 책상 위에 자료부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작하잖아요. 밑바닥부터 하트워드나 팩트들을 잔뜩 깔아놓고 이걸 어떻게 위로 기어붙여서 결론을 만들어낼까 끙끙댑니다. 전형적인 바텀업 방식이죠.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수집한 자료가 아까워서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우겨넣게 되고 결국 글이 산으로 가거나 다 써놓고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주제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맞아요. 진짜 항상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프로들의 글쓰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보의 건축물을 설계합니다. 수집한 정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꽂아두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나만의 뉴워드겠군요. 글의 가장 꼭대기에 내가 독자에게 각인시킬 유일무이한 테마, 뉴워드라는 깃발을 가장 먼저 딱 꽂아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깃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줄 튼튼한 기둥, 즉 키워드를 세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죠. 기둥이 세워졌다면 그 주변에 적절하게 하중을 분산시켜줄 벽돌들, 즉 수많은 핫워드와 팩트들 중에서 내 설계도에 꼭 필요한 것들만 철저하게 취사 선택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배치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쳐내야겠네요. 맞습니다. 내 깃발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자료라면 아무리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와, 쓸데없는 정보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오직 나의 핵심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는 재료들만으로 하중 구조를 짜내려가는 거네요.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글을 설계하면 아무리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를 향해 날카롭게 돌진하는 설득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료의 노예가 아니라 텍스트를 지휘하는 설계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대학생과 대학원생, 나아가 모든 지식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남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보의 통제권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텍스트의 뼈대를 해체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며 중국에는 나만의 언어인 뉴워드로 재조립하여 정보의 주도권을 쥐는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지식의 단순 소비자를 넘어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배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나만의 뉴워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 텍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즉 약간의 건강한 반항심과 남들이 다 창영할 때 다르게 해석해 볼 줄 아는 오독의 용기가 필수적입니다. 무비판적인 고개 끄덕임은 뉴워드 창조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맞습니다. 마찰과 스파크가 없으면 새로운 언어도 탄생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알고리즘이 우리의 시야를 지배하는 디지털 정보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나 내 신념과 100% 일치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컨텐츠를 볼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내 생각과 똑같다면서 막 박수를 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곤 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텍스트나 영상에 완벽하게 동의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아무런 화학적 마찰도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정보에 완전히 매몰되어 나만의 고유한 유어들을 창조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뜻 아닐까요? 아, 완벽한 동의가 오히려 지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통찰이네요.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편안한 하드워드들에 취해서 정작 내 생각의 근육은 퇴화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찬양하는 텍스트나 내가 평소 맹신하며 소비하는 정보원 앞에서 의도적으로 삐딱선을 타보는 건강한 오독의 용기를 발휘해 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요? 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알고리즘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당신이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이라고 믿는 바로 그 글의 뼈대에서 오늘 단 하나의 틈이라도 직접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짜놓은 텍스트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 틈새야말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지적 세계가 시작되는 문일 테니까요. 깊은 여운이 남는 화두입니다. 오늘 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방대한 자료를 펼치시거나 빈 문서에 깜빡이는 커서를 마주하게 되신다면 더 이상 형광펜으로 남의 문장을 노랗게 색칠하며 위안을 얻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여러분만의 뉴워드라는 돛을 꼿꼿이 올리고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고유한 항로를 대담하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독립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